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댓글 상담 챌린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번까지 답변을 드렸고요. 오늘은 21번부터 답변을 드릴 건데 죄송하게도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지금 코맹맹이 소리도 심하고 좀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요. 이게 듣기 약간 거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1번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쓰는 금융사는 미래셋인데 말씀 주신 채권이 해당 증권사에 없을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을 해서 봐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미래에셋의 앱에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장외 채권도 있고 장내 채권으로도 접속을 할 수 있죠. 장내로 접속한다면 요거는 어디든지 동일해요. 어디든지. 장외 이쪽은 증권사별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보통 장외로 괜찮은 거 많이 올려주는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이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말씀 주신 채권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들어가 봤을 때는 진짜 괜찮은 게 옛날엔 좀 부실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괜찮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내로 접속하면 내가 고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골라놓은 장내 채권도 진짜 좋은 게 많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댓글은요. 와, 벌써 이렇게 됐구나. 9개월 전? 네, 이렇게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원래 또 미래셋이 그런 면에서 되게 보수적인 게 있으니까요. 지금 라인업을 확 늘렸을 겁니다. 22번 질문입니다. 월지급식 채권 조회 방법은 일일이 선택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나요? 월지급식 채권을 구입 가능한가요? 검색하니까 안 나오는데, 네. 자, 여기서 말씀하신 월지급식 채권. 자, 요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표채인데, 이표채라는 것은 이자를 주는 채권인데, 이게 주기가 한 달인 거잖아요. 한 달. 자, 요런 것만 모아놓는 곳이 있느냐? 없습니다. 모아놓은 곳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리고 했던 그런 월지급식 채권들도 제가 다 뭐라 표현해야 되죠? 노가다입니다. 자,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그나마 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요. 자,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와가지고요. 검색창에다 대고 채권정보센터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로 들어가집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위에 있는 거 보는 중에서 발행시장을 누르고요. 발행정보종합. 자, 요거는요. 이 기간을 정하면, 기간과 채권의 종류를 정하면 그 기간 동안 발행된 모든 채권의 종류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달력을 누르고 한 3년 정도로 당겨봅시다. 더 이상 과거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1월 1일 정도로 해서 2020년 1월 1일 정도로 가보고, 자, 지금 국채로 솔팅이 되어 있죠. 조회 누르면, 자, 이렇게 국채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자 주기를 한 번 더 눌러주면 큰 순서대로,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솔팅이 되겠죠. 그 국채는 그래봤자 6개월입니다. 그죠? 6개월이 제일 짧은 거고, 이 채권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은행채 한번 해봅시다. 은행은 월지급 많이 찍어냈으니까요. 자, 이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은행채 찍어낸 것들 조회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걸러내는 거는 우리가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문제는 뭐예요? 자, 여기서도 이자 주기 이렇게 바꿔보니까 쫙 나오죠. 이렇게 이자 주기가 1이라는 것은 월지급식 채권을 말하는 거고, 월지급식 채권으로 발행된 은행채들만 해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들이 내가 살려고 하는 장내 채권에서는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장외로 갔을 때도 이게 라인업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장내 채권 중에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발행액이 1,000억, 5,000억, 1,000억, 2,800억 되게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금화할 이유가 있어가지고 장내로 매도 주문을 내놓으면 그걸 보면 우리가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것만 모아놓은 것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첫 번째 답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채권정보센터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긴 한데 여기는 좀 더 날 것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 양은 많으나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증권사의 HTS에 들어가 가지고요.
채권 화면 볼 수 있거든요. 그 채권 화면들 중에서 최근 거래가 많았던 채권, 이거랑 채권, 개별적인 채권 정보 화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요.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가 많았던 걸 콕콕콕콕 찍으면서 거기 나오는 채권 정보 화면 중에서 이자 주기가 1인 걸 찾으면 됩니다. 그 방법이 훨씬 빠르긴 할 겁니다. 그러려면 증권사의 HTS를 다운받아가지고 좀 설치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죠. HTS는 일단 윈도우가 필요하고 또 뭐죠? 공인인증서 이런 벽을 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간편 로그인 같은 게 많이 생겨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공인인증서까지 안 받아도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하나 받아두는 게 아직까지는 편한 게 사실입니다. 자, 23번 질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개별채권 매수 가능한가요? 장외채권은 ISA나 IRP에서는 매수가 안 될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외채권을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나요? 증권사마다 다른 건가요? 퇴직연금 DC에서도 채권을 살 수 있을까요? 제약이 많죠. 이거 같은 질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도 채권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다면 일반 계좌보다 연금펀드에서 사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연금저축에서 개별채권 되나요? IRP에서 장래채권 매수 안 되나요? IS에서 장래채권 매수 안 되나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뭐죠? 연금저축.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물어보시는 건 개별채권입니다. 개별채권 매수 되나요? 안 되나요? 개별채권 매수가 안 됩니다. 연금저축에서는 기본적으로 펀드만 된다 보시면 돼요. 펀드만 된다는 말은 채권을 우리가 사려면 일반 펀드 또는 ETF로 사라는 뜻이죠. 지금 물어보신 거하고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저 두 번째는요, IRP. 자, 여기서는요, 개별 채권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뭐죠? 증권사별로 전산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는데 몇 개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심하다는 거죠. 아직은 제대로 안 됩니다. 아직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열어서 가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가 아직은 힘들 겁니다. 자, 3번은 뭐죠? ISA에서는 개별 채권이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ISA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개별 채권을 살 때 어디서 사는 게 좋나 물어보셨던 게 있잖아요. 자, 일단 연금저축에서는 안 되고요. IRP에서 개별 채권을 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자가 들어왔을 때 15.4를 떼지 않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돈은 또 안에서 재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출금은 안 돼요. 재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과세 이연을 계속 시킬 수가 있게 되죠. 과세 이연이라는 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엄청 유리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자 한두 번 들어올 때는 거의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계속 이자가 들어오고 그걸 계속 미룬다면 그게 나중에 누적적으로 가져다주는 혜택은 아주 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IRP 계좌에서 과세 이연을 하는 것은 아주 크고 좋은 혜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A에서는요, 개별채권이 매수가 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ISA 같은 경우는 이자와 배당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혜택이 아주 큰 계좌입니다. 혜택이 커요. 그러니까 채권의 이자는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좋은 자산이 됩니다. 다만 좀 신경 쓰이는 거는요. ISA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하잖아요. 근데 채권을 우리가 만약에 더 긴 거를 할 때는 살짝 피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만기가 되기 전에는 ISA 만기를 안 하고 미룰 거 아니에요. 그게 약간 귀찮을 수 있다, 피곤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을 투자하거나 이럴 때는 ISA 계좌는 계산하면 좋게 나오겠지만 괜히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3년에서 5년 넘지 않는 그런 중기채권들의 이자를 고금리로 높게 받는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ISA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자, 결론은 1번 연금저축은 안 되고요. IRP 되고요. 되면 하면 너무 좋고요. 3번 ISA 되고요. 되면 하면 너무 좋고요. 다만 너무 긴 거는 말고요. 깔끔하죠? 24번입니다. 원금 보장되는 채권 소개해 주세요. 네. 채권은 이 말 속에 원금 보장이라는 것이 다 깔려 있습니다. 보장을 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장을
누가 하냐면 발행자가 합니다. 발행자. 예를 들면 국채는 원금 보장을 누가 하죠? 국가가 하고요. 지방채는 누가 하냐면 지자체에서 하고요. 뭐 한전채 같은 공사채는 공사에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는 그 회사에서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회사 망하는 거는 많이 보죠. 인수합병 되는 거는 채무도 같이 가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자체, 국가 이런 것 쪽은 사실상 걱정하는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채권은 원금 보장이 돼요. 그 원금 보장을 하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이나 공사이면 즉 국채를 사거나 지방채를 사거나 공사채를 산다면 지금 찾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다만 성격이 여기서 갈릴 수 있다는 거죠. 회사라는 거는 특성상 돈 못 벌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는 아주 다른 성격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물으신 거는 국채, 지방채, 공사채 또는 뭐 금융채, 특수채 이 정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채권 맛집 감사합니다. 채권 질문 언제든지요. 만약 채권 보유자가 사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우와, 이것도 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긴 한데 요거는 근데 결론이 뻔합니다. 자, 금융자산이잖아요. 금융자산 어떤 자산이냐면 일본 홍길동이랑 해볼게요. 자, 홍길동님의 계좌 속에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자, 요거는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이 일어나게 되죠. 누구한테 가냐면 상속권자, 뭐 가족이었다면 먼 친척 이런 분들에게 여기는 계좌 속 금융자산은 다른 현금이나 이런 것들처럼 평가되어 가지고 그대로 상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자, 보험은 어떤 거죠? 계약이죠, 계약.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A가 죽으면 B가 돈을 받는다, 뭐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해놓잖아요. 아니면 C가 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약속을 다 해놔야 되는 거니까 약속을 안 해놨을 때 우리가 불안하게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재산은 내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상속 다 되는 거죠. 금융자산입니다. 주식도 채권도 마찬가지. 뭐 안에 있는 현금이나 뭐 이런 것들, ETF니 모든 금융자산들은 여기 쏙 포함이 돼가지고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6번 질문입니다. 고민이 근데 왜 계속 평가 손익이 늘죠? 우리가 채권 잔고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종합 잔고나 아니면 계좌 잔고 이런 데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평가 손익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 뭐 기준이냐면요. 채권 가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고려하지 않아요. 즉 이자는 그냥 따로 현금으로 나와서 이 계좌로 쑥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 자체 프라이스, 이 가격만 위아래로 표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게 평가 손익이 늘었다는 것은 이자 때문이 아니라 요거는 뭐 시중에 금리가 내려가서겠죠. 시중에 금리가 그때 일시적으로 뭐 내려갔나 보죠. 금리가 내려갔더니 채권의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서 그게 잔고로 늘어난 거겠죠. 시장 금리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랑 반대로 채권 가격이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항상 실시간으로 여기 좀 뜨겠죠. 또는 여기 떠 있는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요. 결국 뭐겠어요?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 즉 시장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도자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이 뜨는 거잖아요. 결국 1번에 이 가격대로 뜨는 거긴 한데 거래를 했다는 거고 좀 더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거래를 했다는 거고 그게 표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첫 번째로는 시장 금리가 좀 빠졌을 거고요. 두 번째는 채권 가격을 좀 더 높게 내놓고 높게 사가지고 거래가 됐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가격이 오른 걸로 내 계좌에 뜨게 되는 겁니다. 자, 27번 질문입니다. 네, 오성욱님. 야, 이름이 나오네요. 이름 나오시는 분들을 읽어드려야겠어요. 정말 고마운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삼성증권에서 현대캐피탈 복리채를 팔고 있는데 어떨까요? 4년 11개월 만기에 수익률이 6.4%대입니다. 이런 채권도 중간에 매도도 가능한지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신데요. 하나씩 볼게요. 현대캐피탈 복리채. 현대캐피탈은 기타 금융채이죠. 캐피탈이라고 하는 금융사니까 기타 금융채고 요거는 신용도가 2A 정도 될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이거 아주 우량하죠. 아주 우량하고 그 다음에 복리채를 파니까 요거는 이자 계산을 다 해주는데 이자를 주는 것 자체를 만기의 복리로 한꺼번에 엎어줍니다. 만기의 복리로. 그러면 장점 뭐겠어요? 이자를 복리로 재투자한 걸로 계산해 주니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 뭐가 돼요? 만기에 한꺼번에 수익이 생기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안 좋은 면이 될 수 있어요. 수익 인식이 한꺼번에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산다면 보통 좋겠죠. 요거를 자 산다고 했을 때 자 4년 11개월 만기의 수익률이 6.4%대입니다. 4년 11개월이면 저는 요 정도면 만기 보유 전략 할만하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는 제일 좀 긴 시간이긴 하죠. 만기 보유 할 생각으로 산다면 6.4%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 이런 채권도 중간에 매도가 가능한지요? 거의 안 될 겁니다. 거의 불가입니다. 자, 요거는 요 현대캐피탈 채권은 보통 장내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채권이 아니에요. 요거는 주로 뭐냐면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채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자기네들이 주관을 했다든지 발행에 주관을 했다든지 이런 것의 일부를 우리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장외로 증권사에서 파는 채권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장내로 갔을 때는요 안 팔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장내에서 거래되는 채권들의 특정한 좀 유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거래 안 되던 게 내가 팔려고 내놔도 진짜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채권을 접근하신다면 6.4% 충분히 좋고 높아요. 이거를 만족스럽게 얻고자 하신다면 만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질문입니다. 오베스트라고 927님. 와, 너무 유익한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히 시청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질문. 영상에서 초보자에게는 장외 채권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장외 채권을 살 때는요. 뭘 안 봐도 되냐면요. 호가창을 안 봐도 되죠. 그 다음에 매수금리 그리고 표면금리 등을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게 있냐면 증권사에서 먼저 우리가 할 만한 초보자도 할 만한 채권을 라인업 해놓은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구린 채권은 이미 솔팅이 돼 있습니다. 한번 걸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러져 있는 채권 중에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일한 채권의 경우 장내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장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죠. 네, 장내가 더 높습니다. 초보자에게 장외 채권을 추천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수익률을 높이고 싶어서 장외 채권에 있는 채권도 장내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와, 이건 너무 좋은 팁이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기 LCK3627님, 요거는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자, 좋은 전략. 이게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횟집에 갔어요. 횟집에 가가지고 킹크랩 이렇게 막 정시된 걸 봐요. 킹크랩 정시된 걸 보면서 뭐 키로당 10만 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 똑같은 거를 내가 보고 내가 이번에 어디로 가요? 수산시장으로 갑니다. 수산시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킹크랩을 사요. 그러면 흥정해야 되고 또 여기서 찾기도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더 싸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횟집 업자로서 여기 왔는데요 하면서 사게 되는 거라면 8만 원에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게 보장되고 모든 게 만들어져서 우리 앞에 온다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장외 채권보다 장내 채권이 보통 좋은 조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걸 많이 하시냐면 장외 채권을 보고요. 증권사들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장외 채권 그걸 본 후에 그 채권을 장내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좋은 전략이 되죠. 근데 물론 장외 채권에서 봤을 때 이 채권 가격 표기 제대로 안 해주거든요. 수익률은 표기를 해주지만 가격 표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잘 여기서 환산을 한 후에 장내 채권을 가가지고 그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그 노력이 한 번은 필요하죠. 24242님 장외 채권을 초보자에게 권하셨는데 장외 채권을 채권에서 확인하고 같은 이름의 채권을 장내에서 검색하면 사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은 굿 전략이 되겠습니다. 막상 하려고 하면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 안 해본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29번 질문입니다. 국채는 어떻게 하나요? 자, 국채 사는 방법 지금 영상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죠. 제가 국채 스마트폰으로 장외 채권으로
사는 방법 보여드렸으니까요. 이거 따라하기로 하셔가지고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번 질문입니다. 션6192님. 미국 국채의 경우 알려주신 HTS로 채권 상승 여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는 다 장외로 산다고 했잖아요. 장외로 사는 거는 희한하게도요. 스마트폰이 진짜 보기 좋게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보기 좋고 깔끔하게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매수가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자, 미국 국채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려드린 거 있거든요. 자, 요거 보면서 미국 국채 공부하고, 자, 요거 보면서 미국 국채 개별로 살지 ETF로 살지 공부하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10개씩 끊어서 갈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채권 질문 10개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성토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